안녕하세요.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AI 자폭 드론 개발을 담당했던 한 기술자의 탈출기입니다. 러시아에서 직접 본 전장의 참상, 민간인 희생 사건, 그리고 가족까지 위협당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직접 목격한 김정은의 AI 드론 개발, 그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현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평양 국방과학원에서 AI 자폭 드론 개발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했으니까요. 2023년 초 김정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와 병력 지원을 약속했죠. 저는 그 지원단의 기술 파견팀으로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기술 협력 차원이라 생각했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AI 기반 자폭 드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살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방 관측소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러시아군 보급로를 향해 소형 AI 드론들이 몰려오는 장면. 고도가 낮아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드론은 빠르게 접근해 병사들이 모여있는 진지 위에서 자폭했습니다. 폭발 후의 참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절단된 병사들, 그 자리에서 숨진 이들도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안에 북한에서 파견된 우리 병사들도 있었단 사실입니다. 한 동료는 AI 드론 앞에선 어떤 전통적인 방어도 통하지 않소. 우린 너무 뒤처졌소.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참상은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AI 드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죠. 한 달 후 평양 복귀. 김정은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AI 드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도 반드시 AI 자폭 드론 기술을 확보하라.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다. 그 지시는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국방과학원 내 특별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고 저는 AI 드론 개발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자로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국방력을 좌우한다. 그대들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그 말에 팀원들은 긴장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만들 기술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를. AI 드론 개발팀은 빠르게 꾸려졌습니다. 국방과학원 내부에서도 최상위 기밀 프로젝트로 분류됐고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별동 연구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김정은 직속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컸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기술자로서의 열정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가져온 AI 기반 영상 인식 자료를 분석하며 드론의 자율비행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우린 반드시 적을 압도하는 AI 드론을 만들 것이다. 팀원들 사이엔 그런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정은은 종종 비밀 회의실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어디까지 개발됐어? 어떤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한편으론 집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서둘러야 한다. 그 지시가 내려오면서 우리 팀은 정식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시제품을 실험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황해북도 모처의 시험장.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AI 드론 자율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었죠. 그날도 김정은에게 실시간 영상 보고가 연결됐습니다. 드론은 처음엔 제대로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AI 학습 데이터 오류로 방향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 신호가 끊긴 상태에서 드론은 빠르게 근처 민가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지 신호, 긴급 정지.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드론은 이미 제어 불능 상태였습니다. 곧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인근 마을의 한 집이 폭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어린아이 1명, 여성 2명, 노인 2명, 총 5명 사망. 저는 직접 현장 수습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 인형이 핏자국 옆에 놓여 있었던 장면, 그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당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특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된다. 유가족들은 통제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입을 닫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강하게 경고받았습니다. 누구든 이 사실을 누설하면 간첩 혐의로 처벌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날 본 장면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서 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기술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 이후 연구소 분위기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사건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날의 참상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부회의가 비공개로 열렸고 팀 책임자 몇 명만 호출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엔 절대 비밀 최고 등급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AI 자폭 드론 실전 배치 계획. 그 아래 타격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1순위 남조선 주한미군 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2순위 일본 내 미군 기지. 3순위 미국령 괌 인근 전략자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이 기술은 단순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용, 선제 타격용 무기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김정은이 이 무기를 국제 협박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소 복귀길에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드론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고. 러시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참사를 겪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내가 만든 기술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저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우리 기술이 남조선과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일 거야. 아내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연구소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복도마다 보위부 요원들이 돌아다녔고 서버실과 자료실은 보위부 승인 없이는 출입 금지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누가 밀고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박성철 동료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동현 동무, 보위부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는 며칠 전 USB 자료에 대해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가 밀고 한 것 같소. 그 말에 저는 섬뜩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철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진다. 하지만 아직
탈북 결심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저를 완전히 결심하게 만들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철 체포 소식은 연구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누구도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동료들 사이엔 숨막히는 침묵과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복도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돌아다녔고 연구소 식당에서도 대화는 절대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구든 경솔한 발언 하나에 반동 혐의로 체포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낯선 남자가 우리 아파트 복도에서 몇 시간이나 서성거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까지 감시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 골목을 주시했습니다. 어둠 속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표적이 되었다는 걸.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아이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나가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탈북.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장혁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로 지금은 평안북도 모처 무역회사 직원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식 회사원이지만 사실상 밀수 루트와 탈북 브로커들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한때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암호 쪽지를 작성했습니다. 가족 셋. 급박. 신의주 방향 가능 여부 문의. 쪽지를 은밀한 경로를 통해 돌렸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쪽지가 가로채지지 않았을까? 혹시 장혁수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내도 말없이 저와 함께 조마조마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다리던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 밤 평양 신의주 화물열차 루트 가능. 위험도 높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답이 왔어. 아내는 눈물겨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린 탈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답장이 도착한 날 밤 우리는 탈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짐 싸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우리 목숨을 걸고 탈출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번에 엄마 아빠랑 멀리 여행 갈 거야. 밤에 이동해야 하니까 조용히 꼭 엄마 아빠 손만 잡는 거야.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옷 2벌, 약간의 의약품, 현금과 위안화, 위조 신분증 4본, 모두 작은 배낭 2개에 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 옷을 개다가 문득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가 추운 강물 건널까봐 걱정돼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반드시 우리 셋 다 살아서 나갈 거야. 그날 밤 장혁수에게 다시 쪽지를 보냈습니다. 확정. 가족 셋 준비 완료. 세부 시간 통보 요청.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주말 밤 평양 신의주 화물열차. 새벽 1시 40분 통과. 사전 차량 이동 후 탑승. 연락책 접선 예정.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날까지 보위부의 감시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출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소환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강동현 동무, 오늘 오전 10시까지 조사실로 오시오. 그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탈출 준비가 새어나간 건가? 떨리는 심장으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그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소 내 이상 동향이 있어서 일상 점검을 하고 있어.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족 쪽은 별다른 동향 없소. 없습니다. 요즘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답했습니다. 한참의 조사가 끝난 후 다행히 별탈 없이 풀려났지만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번 주말까지 기다리면 위험하다. 그날 밤 아내와 다시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소. 보위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앞당겨요.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다면 가요. 바로 장혁수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일정 앞당김 가능 여부 확인. 가족 셋, 긴급 이동 희망. 답장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금일 심야 이동 가능. 위험도 상승. 선택은 동무목.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가 오늘 밤엔 정말 조용히 엄마 아빠 말만 들어야 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나 여행 잘 갈 거야. 그 순수한 목소리에 우리 부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11시 우리는 작은 배낭 하나씩 메고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어둠 속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장혁수 측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차량 준비 완료. 곧 출발. 우리는 숨죽인 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평양 외곽고속도로에 진입하던 순간 차량 정지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검문소다. 운전자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그렇게 탈출은 시작부터 살벌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차량은 평양 외곽고속도로에서 급히 우회로를 탔습니다. 지금 단속이 심하오. 우회 경로로 가겠소. 연락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신의주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새벽 2시경 차량은 외곽 작은 창고 근처에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하오. 차량 접근은 위험하오. 우리는 작은 배낭 하나씩 메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약 3km 거리. 좁은 농로와 논두렁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궁견 짖는 소리와 군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이다. 숨으시오. 우리는 논두렁 옆에 몸을 낮췄습니다. 궁견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렸고 아내는 아이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찰병 2명과 궁견이 랜턴을 비추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숨죽인 채 온몸이 굳었습니다. 다행히 순찰병들은 우리 쪽까지는 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이다. 빨리 움직이시오. 우리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압록강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건너편엔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가엔 경비 초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새벽 4시쯤이 가장 느슨하오. 우리는 근처 폐가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새벽 4시경.
연락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빠르게 움직이시오. 우리는 폐가에서 빠져나와 강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둑길을 따라 강 가장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이 얕은 지점을 골라 도보로 강을 건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멈춰라. 움직이면 쏜다. 경비대 순찰조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뛰시오. 연락책이 외쳤고 우리는 아이를 안고 강 쪽으로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총알이 수면에 튀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삼켰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제 손에서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손잡아. 뒤돌아보니 아내가 아이를 안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이어졌고 몸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따라와.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나 사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연락책이 외쳤습니다. 떨어지시오. 놈들 몰려오. 같이 있으면 다 죽소. 저는 눈물을 머금고 외쳤습니다. 여보, 반대쪽으로 헤엄쳐. 중간에서 만나자고. 아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방향을 틀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강가에 쓰러지듯 엎드린 채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주변을 살폈습니다. 중국 땅. 분명히 이곳은 압록강 건너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목이 터져라 속삭이며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무사히 건넜기를. 그때 강가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몸을 움츠렸지만 다행히 장혁수 측 연락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강동현 동무, 급히 빠져야 하오. 놈들 지금 뒤쫓고 있을 거요. 내 아내와 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직 못 봤소. 어쩌면 다른 쪽으로 빠졌을지도 모르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연락책과 함께 인근 산 쪽으로 피신했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가족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작은 농가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연락책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움직이면 안 됨. 낮에는 순찰 많음. 그렇게 하루를 숨어 지내며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혹시 체포된 건 아닐까? 강에서 헤어진 후 무사히 건넜을까? 그날 저녁 연락책을 통해 장혁수가 직접 보낸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접선 준비 중. 내일 새벽 합류 지점 통보 예정.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소식은 없었습니다. 초조함에 밤새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 다른 경로로 구조된 듯. 현지 브로커가 확인 중.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아는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합류 지점. 낡은 창고에서 마침내 중국 쪽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동현 동무, 일단 안전하오. 아내와 아이는 지금 다른 숙소로 보호 중이라 들었소.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만나게 해달라오. 그러나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바로는 어렵소. 상황이 위험하오. 당국 단속이 심하니 며칠 숨어 있어야 하오. 그 말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브로커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 좀 더 빠른 루트도 있어. 다만 비용이 더 드오. 지금 상황으로선 돈이 더 필요하오. 그제야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 장혁수를 통해 약속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선택 여지가 없소. 안 그러면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일단 요구 조건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날 밤 장혁수에게 급히 쪽지를 보냈습니다. 브로커 배신 조짐. 대책 필요. 답장은 짧게 왔습니다. 파악 중. 절대 단독 행동 금지. 그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이 브로커에게만 의지했다간 위험하다. 그렇게 중국 땅에서도 또 다른 생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혁수의 긴급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가족 위치 확인. 즉시 이동 준비. 그날 새벽 장혁수 측 안전팀과 함께 우리는 은밀히 다른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아빠하고 울먹이며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정말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히 다시 만난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장혁수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국 수색 심하오. 멀리 남쪽까지 이동 후 동남아 경유 루트 타야 하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장혁수 측 안전팀과 함께 우리는 은밀히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도중에 중국공안 검문을 피하기 위해 산길과 농로를 여러 번 갈아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되뇌이며 우리는 숨죽여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동남아시아 국경을 넘어 지정된 난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곧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결정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날 공항 대기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만 타면 정말 끝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하늘. 그 하늘이 그렇게 맑고 자유로워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구나. 아내도 눈물을 흘렸고 아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나라인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그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와 적응 교육을 받으며 우리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조용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한국말과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믿기지 않아.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 친구들, 주민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의 땅에 설 수 있었던 건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그 운이 닿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남아있는 이들의 자유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카메라 앞에 앉아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제 손은 떨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AI 드론이 결국은 인민을 억압하는 무기로 쓰일 수밖에 없는 체제. 그 체제를 벗어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절실히 압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숨겨진 진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